자, 이것이 모듈형이다. 자, 모듈형 실기 문제풀이 제1장. 자, 필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나오는 모듈형 필기 문제는요. 회로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필기 문제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저희 그 필기 때 공부를 하셨는데 그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실기하고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기 공부하는 게 좀 더 수월한 이유 중 하나가 중복되는 부분이 한 30-40%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실기 파트가 아닌 순수한 필기 파트 내용만 저희가 발췌해서 이렇게 회로이론, 전력공학, 뭐 전기기기, 그 다음에 설비 기술 기준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 모듈형 파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실 때 모듈형처럼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본다라는 차원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이게 나와 있는 문제들은 최근에 나와 있는 문제 위주로 저희가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나오게 되면 비슷한 또는 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함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해서 종합 역류를 1로 하려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 이 단어죠. 자, 역류를 1로 한다라는 거죠. 역류를 1로 하려는 경우, 그쵸? 그러면 어디에다가 바로 자, 여기다가 뭐를 달아요? C를 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C를 달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XC. 자, 얘를 이렇게 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를 병렬로 달았을 때 이때 역률 코사인 세타가 몇이 된다? 1이 되기 위한 뭐를 구하자? 요 XC. 얘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합니까? 병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병렬일 때는 주로 뭐로 해석하냐면 바로 어드미턴스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병렬일 때 어드미턴스는 자,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나와요. 바로 요렇게 한 덩어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렇게 한 덩어리. 요 두 덩어리의 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J-오메가-C 플러스, 자, 얘는 직렬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한 덩어리의 임피던스로 보면 그 임피던스의 역이니까 R 플러스 J의 XL.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바로 1이 되겠죠? 예, 요렇게 역수의 관계로 봐주실 수 있죠. 그럼 요거에 맞춰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J-오메가-C는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 있는 거, 자, R이 얼마예요? 4가 되고요. R이 4. 그리고 리액턴스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러면 J의 3. 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자, 어느 부분만 바로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만 저희가 공학용 계산기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값이 J 오메가 C 그리고 요 위에가 요거는 제가 계산된 걸 볼게요. 0.16 플러스 0.16 그리고 마이너스 J의 0.1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자, 요 부분이 저희가 실수부고요. J가 들어간 요 부분이 허수부니까 얘를 요렇게 한번 나타나 볼게요. 그러면 요게 0.16 플러스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0.12 요게 지금 어드미턴스거든요. 그러면 자, 뭐만의 회로가 돼야 됩니까? 얘는 G만의 회로, 즉 어드미턴스가 뭐 G만의 회로, 요게 바로 뭡니까? R분의 A 컨덕턴스만의 회로가 요게 되잖아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공진이라고 하니까 이때를 공진 상태라고 하니까 좀 가로에 좀 닫을게요. 바로 요 부분이 허수부잖아요. 그러면 요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되죠. 그러면 자, 요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자, 이거 이쪽으로 올릴게요.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바로 오메가 C 마이너스 0.12가 결국에 뭐야 된다? 0이 되니까 따라서 오메가 C는 0.1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바로 XC.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요게 0.12분의 1 요걸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게 8.33333 8.333 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언제 나왔다? 2017년도 3회째 3회차의 기사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회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원래 회로 이론은 그 과목에 있거든요. 있는데 보통 학원가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필기에선 지극히 낮고 나오더라도 그냥 문답으로 봅니다. 이렇게 전개하지 마세요 했던 그 내용이 실기 문제로 출제가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간혹 있어요. 뭐 저희 회로 이론뿐만 아니라 전력공학, 기기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필기를 좀 잘 준비하셨던 분들이 실기 때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풀이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풀어둔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고 편해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저항 4옴과 정전 용량 10 페럿이 직렬 회로가 있다. 자, RC 직렬 회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회로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R과 C가 직렬로 되어 있다. 그쵸? 자, 이때 주파수가 60Hz이고 전압을 인가한 경우 역률. 자, 역률이 코사인 세타죠? 예, 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래요. 그리고 요 R은 4가 된대요. 그죠? 자, 이때 주파수를 자, 문제의 요지는 이겁니다. 주파수가 60이었던 거, 요 60이었던 주파수를 몇 헤르츠로? 예, 30헤르츠로 낮추었을 때 그때 전력은 얼마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전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먼저 보시면 자, 전력에 대한 식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전력에 대한 식 P는 이걸 먼저 적으면 돼요. I 자승 R. 그러면 이때 R은 구해놨습니다. 뭐로 구했습니까? 예, 4로 구했단 말이죠. 4. 그럼 이 I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I를 저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면 이 I는 당연히 뭐분의 뭡니까? 전체 전류가 돼야 되니까 임피던스 분의 전체 전압 요게 돼야 되고 그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요게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요 임피던스가 몇 헤르츠일 때 30헤르츠일 때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30헤르츠가 되기 전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디로부터? 자, 바로 요 두 가지 나와 있는 값을 가지고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때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뭐 임피던스 분의 R이 되겠죠. 그러면 R이 얼마입니까? 4가 되고요. 여기가 임피던스고 요 값이 0.8이라 했으니까 이때 임피던스는 따라서 얼마 나와요? 예,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리 바꾸면 4를 0.8로 나누는 거니까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5예요. 자, 우리가 임피던스는 R,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XC가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4고요. 얘가 5입니다. 얘는 얼마예요? 3이 되겠죠? 3, 4, 5.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R이 4죠? 여기 R이 4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5다라고 하는 요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예, 요거에 맞춰서 3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그러면 지금 XC가 자 봐봐요. XC가 3옴이에요. 그럼 얘가 3옴이다. 이걸 구했어요. 근데 얘는 몇 헤르츠일 때? 60헤르츠일 때.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전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요 XC 용량성 리액턴스는 예, 오메가 C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요 오메가가 각 주파수잖아요. 주파수. 이게 각 주파수기 때문에 따라서 뭐는 바로 XC는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요 논리식이 하나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요걸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면 돼요. 즉, 자,
60Hz일 때가 예, 몇 옴입니까? 3옴입니다. 그러면 자, 3옴일 때 60Hz이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자, X일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X는 즉 30Hz일 때는 X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항과 외항을 이렇게 곱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반비례 관계잖아요. 요 반비례 관계. 그러면 지금 주파수가 몇으로 주어졌어요? 60에서 30으로 예, 2분의 1배 예, 감소하면 XC는 2배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자, 얘가 얼마로 바뀌냐면 요 값이 예, 30Hz가 되면 6으로 바뀌는 거예요. 6으로. 그래서 요 풀이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때 풀이가 이렇게 되겠죠? 전류는 바로 임피던스는 루트에 저항은 4입니다. 4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고 전압은 220V. 얘는 똑같죠? 220V. 예, 그리고 제곱하고요. R은 4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요 값 있죠? 예, 3723. 그래서 이게 3723.07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때요? 예, 어려운 문제인 건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또 다시 나올 수 있죠. 이거 언제 나왔었냐면 2012년도 1회차 기사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책에 좀 넣어놓으면 본인들이 공부하시면서 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책에다 이런 연수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다 기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연차를 말하는 거죠. 2012년도 요게 1이면 1회차, 2면 2회차, 3이면 3회차.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몇 월 며칠 이런 것까지 적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산업기사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죠? 그럼 이건 산업기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넣어놓냐면 우리는 예전에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별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요 표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경우는 있지만 예, 그게 이제 어디서 중요하고 어디서 잘 나오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알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문제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은 시험에 나왔던 15년에서 20년치 저는 보통 이제 15년에서 20년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10년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넓히면 15년치에서 20년치까지 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넓혀 가지고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그 문제를 이제 삭제하기 시작하겠죠. 20년 동안에 한 번 나왔는데 다시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 나왔다가 이벤트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지금이 2025년도 지금 촬영하는 시간 2025년도 겨울이거든요. 예, 겨울에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2026년도에 런칭을 하니까 예, 2012년도면 이미 10년은 넘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갔는데 그 상황 동안에 얘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제하는 쪽으로 이제 다시 책을 집필한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제가 계속 이러한 강좌에 관련된 것들은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니까 동영상이라고 해서 한번 촬영해 놓고 계속 돌려가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뭐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보통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기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면 주요 파트는 조금 이렇게 손을 봐주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장담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이 강좌를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예, 수업을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L1 전등이 100V 200W 자, L2 전등이 100V 250W에 직렬로 연결되어 200V를 인가하였다. 이때 L1, L2 전등에 걸리는 전압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전등에 몇 옴의 저항을 병렬로 설치하는가.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실기 특화 문제의
회로 이론적 발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자, 얘가 100V고 얘가 200W고요. 얘가 100V고 얘가 250W입니다.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동일한 100V라고 하는 전격 내에서 얘는 200W의 소비 전력을 갖는 거고, 얘는 100V에서 250W의 소비 전력을 가지니, 자, 이 소비 전력의 기준이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단일 부하라고 하거든요. 이 단일 부하는 병렬 기준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모든 부하는요, 다 병렬로 연결됐을 때의 부하 특성입니다.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에 의해서 전력이 결정이 되니까, 보통 전력이 크다라는 건 전류를 많이 먹잖아요. 전류를 많이 먹는다라는 건, 자, 우리 전류 I는 뭐분의 뭡니까? R분지 V니까 전류가 커진다라는 것. 자, 요 전류가 커진다라는 건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의 전력의 관계를 보면 전력이 어느 쪽으로 입이 벌어졌어요? 이쪽으로 입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주 초점은 뭐냐면, 요 R1과 요 R2의 관계인데,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이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건,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전류에 의해서 전력이 결정이 되는데, 이 전류랑 저항은 반비례 관계가 되니까, 자, 결국에는 이쪽의 저항이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직렬일 때는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 V1 전압이 V2 전압보다 크게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주 의도는 뭡니까? 전압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전등에 몇 옴의 저항을 병렬로 설치해야 되는가? 그러면 당연히 전압이 큰 쪽에 저항이 병렬로 설치가 돼서 저항이 감소가 돼야 뭐가 됩니까? 저항이 감소가 돼야 전압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동일한 전압이 걸리게끔 되겠죠? 중요한 건 이 R1과 R2의 저항을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P는 R분의 V자승이라고 하는 식이 있잖아요. 자, 이 식을 가지고서 저희가 R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R1을 먼저 구해 볼게요. R1은 P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P는 200이 되고요. 그리고 전압은 100개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50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R2를 구해 볼게요. R2. R2는 전력이 얼마예요? 250. 그리고 전압이 100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럼 요거 얼마 나옵니까? 요거는 40이 나와요. 그럼 결국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저항은 얼마? 50이 되고요. 여기에서의 저항은 40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어디에다가 바로 요 R1에다가 뭐를 병렬로 요렇게 저항을 달아야 이 저항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이 저항이 작아져야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이 같은 이 저항이 서로 같아져야, 이 두 개의 저항이 서로 같아져야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이 같아지니까 이때 저항을 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부 저항이 R1이라고 하면, 그죠? 여기가 R2.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바로 자, 합분의 곱 R1 플러스 R분의 R1 곱하기 R. 요게 요 R1의 이제 최종 저항이 되는 거고, 얘가 몇 옴이 되면 돼요? 바로 R2 저항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R1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R1을 50으로 했으니까 50 플러스 R, 그리고 여기는 50 곱하기 R은 얼마가 됩니까? 40이 된다. 해서 이때 요 R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뭐 계산하는 거는 뭐 이걸 이항해 가지고서 서로 계산을 해 주시면 그때의 R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00옴이 나와요. 200옴.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요 R 값을 얼마로 200옴을 집어넣어 주시면 요 50옴이 뭐 몇 옴으로 바뀐다? 40옴으로 바뀐다. 요거를 한번 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R1 다시는 합분의 곱이니까 200 플러스 50 그리고 200 곱하기 50을 해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40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50이고 요거 해보니까 제가 볼 때 딱 40 떨어질 것 같네요. 느낌상.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온다라는 거. 됐죠? 요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 풀이가 지금처럼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풀이도 항상 공부하실 때는 제가 해드리는 거 위주로 좀 풀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막 장황하게 길게 안 적으셔도 그냥 식만 적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채점하시는 분들이 식을 되게 유념 있게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대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식만 적어놓지 않은 이상은 그 관계를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요 정도 괜찮아 동그라미 쳐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감쇄 프로브는 입력 전압의 크기를 10배의 배율로 감소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잠깐만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브라는 게 있죠. 자, 요 프로브의 역할은 뭐다? 입력. 요게 입력입니다. 요게 입력 VI라고 할게요. 요 입력 전압을 10배율, 요게 10배율로 감소죠. 10배율 감소하게 되어 있다. 즉 220V를 인가하면 22V로 줄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에서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임피던스 RS는 자, RS는 얼마다? 10메가 옴이고 10메가 옴이고 자, 프로브의 내부 저항 RP는 9메가 옴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9메가옴, 1메가옴 합쳐지면 10메가옴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브의 입력을 자, 프로브 측 입력을 220V라고 하면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낸 전압은 얼마인가? 아까 몇 배율이라고 했어요? 10배율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입력 전압을 220으로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220이죠? 그거를 10배율로 줄여주시면 22가 나오겠죠? 그래서 22V가 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로스코프의 내부 저항 RS는 자, 내부 저항 RS는 1메가옴과 자, C200 피코페럿. 자, 피코. 자, 요 피코죠? 요 피코라는 요 단위가 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나노가 있고요. 나노. 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 그 다음에 피코가 있습니다. 피코.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죠. 뭐 요 위에 마이크로가 있죠. 마이크로.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밀리.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이런 내용들 솔직히 지금 이거를 얘기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그렇긴 하지만 실기 때는 뭐 이런 걸 따로 원래는 설명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처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피코페럿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콘덴서 CS에 대한 태블항의 등가 회로가 다음과 같다면 시정수 타우와 입력 전압 220V일 때 태블항의 등가 회로 등가 전압 ETH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태블항의 등가 회로인데요. 얘는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항상 태블항의 정리는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바로 요 뒷부분 여기가 부하가 되고요. 여기가 전원이죠. 그래서 태블항의 정리는 뭐로 바꾸는 거다? 복잡한 전원을 등가 전압원으로 바꾸는 게 태블항의 정리죠. 그래서 지금 요게 전압원이죠. 등가 요 부분이 전압, 요게 저항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는 등가 전압원. 무슨 뜻이냐면 요 그림이 결국엔 이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 모양. 이렇게 생긴 게 등가 전압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E, TH 그리고 여기가 R, TH. 그래서 요 전압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요 전압하고 시정수 두 가지 구해달라. 그래서 시정수와 요 등가 전압을 구해달라 라는 거죠. 자, 우선은 시정수를 먼저 구할 텐데요. 자, 시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쪽 좀 자리가 남으니까 자, 시정수 타오는 RC 회로의 시정수는 RC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자, C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R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R하고 C가 무슨 연결?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자, 그대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R은 0.9 곱하기
자, 메가잖아요. 메가는 10의 몇 승? 예, 6승. 곱하기 C는 자, 200이고요. 자, 아까 요거 피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뭐 계산기로 찍어도 되지만 좀 지울 수 있는 건 지워버리면 되죠. 우선 요거 통째로 지워버릴게요. 요거 6승하고 요거 마이너스 6승 놔두고요. 자, 그리고 자, 요거 두 개 곱합니다. 그럼 여기 몇 나와요? 180 되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자, 요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저희 풀이처럼 요거를 180 마이크로 세크로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는 세크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왜 마이크로 세크로 적으란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저항을 구하는 식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건 시험장 가서는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원래 태분항의 정리가 이거거든요. 자, 지금 이 그림을 저희가 등가로 그리면 이 모양이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좀 더 좋아요.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전원부거든요. 요 부분이 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뭐냐면 R, 예, P라고 적혀 있는 예, 9메가옴이 되고요. 여기가 RS라고 하는 예, 1메가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전압이 220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를 연결하는 겁니까? 부하로 C를 연결하는 거죠. 요게 이제 CS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분항의 정리는 제가 뭐를 이 복잡한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런 모양으로 바꾸는 게 태분항의 정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ETH, 여기가 RTH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RTH는 RTH에 대한 요 저항은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럼 얘를 단락을 시켜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요렇게 가고 하나는 요렇게 가니까 요 두 개가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 그래서 9 플러스 1 그리고 9 곱하기 1 돼서 얘가 0.9가 나온다. 됐죠? 그걸 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ETH는 자, 얘는 여기서 이제 전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전원을 연결했을 때 어디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요게 이제 VAB다라고 표현하고 요걸 ETH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비를 이용해서 9 플러스 1 그리고 자기께 오고요. 전체 전압 220 하면 여기 얼마 나온다? 22V가 된다. 됐죠? 그래서 아까 22V가 나왔던 이유가 이러한 조건의 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나오는 여기가 출력 단자입니다. 여기랑 여기가 출력, 즉 부하에 연결되는 단자잖아요. 요 부하에 연결되는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22V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저희는 태분항의 등가 회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정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 등가 전압은 방금 얘기했던 식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됐죠? 얘는 태분항의 정리로 풀이를 적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얘는 배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배율도 태분항의 등가 회로를 가지고서 만든 거긴 하겠지만, 풀이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파수가 10kHz일 때 주기는 몇 밀리세크인가? 자, 주파수와 주기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파수는 파형이 1세크 동안에 몇 번 반복되느냐. 그래서 얘는 단위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주파수의 단위는 몇 회 반복되느냐, 그죠? 1세크 동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기는 하나의 파형이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세크. 그래서 1회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놓고 보면
요 단위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기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파수와 주기는 정확하게 반대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주파수가 얼마일 때 10 곱하기 10의 3승 kHz일 때 주기는 당연히 10 곱하기 10의 3승분의 1이 되니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 자, 당연히 세크가 되겠죠? 이거를 뭐로 바꿔줍니까? 밀리로 바꿔주면 얘는 0.1 이거죠? 0.1 밀리세크 이렇게 정리가 제일 낫겠네요. 10의 마이너스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간 과정이 10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 뭐 굳이 저거 안 적으셔도 되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또 요 오실로스코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요 문제도 언제 나왔었냐면 자, 2018년도 3회차 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 당시 때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뭐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요 5번 문제하고 제가 다음에 나온 6번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요 문제가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뭐 10년, 15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이렇게 연차를 넣어놨으니까 이 연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연차가 없는 문제는 없어요. 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모듈형 지금 강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막 문제를 만들어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해요. 뭐 KC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있지만 웬만하면은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합니다. 실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럴 것 같다라는 거, 그런 예상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분석해서 제가 이렇게 모듈형으로 만들어 드리면 요거만 충분히 보실 수 있으면 시험장 가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3상 4선식 역률이 100%의 부하가 각 상과 중성상 간에 연결되어 있다. A상, B상, C상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100A, 87A, 95A 이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전류 IN을 구하라. 자, 이거 중성선에 흐르는 거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Y겠네. 그래서 자, Y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Y 결선. 자, 이렇게 Y 결선이고 요 가운데 중성선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A, 여기가 B, 가령 여기가 C. 그래서 A가 오고 B가 오고 C가 오죠. 그리고 이게 N. N은 이렇게 땅과 닿겠죠. 여기가 N. 그죠? 자, 그러면 자, 항상 아무 말이 없으면 A, B, C로 상회전이 돕니다. 그래서 요 A상, 자, 요 A상에 흐르는 요 전류가 바로 IA라고 하면 요 전류가 얼마입니까? 100A가 되고요. 그리고 요가 B상이죠. 요 B상에 흐르는 전류, 요 전류가 IB라고 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87A고요. 그리고 요 C상에 흐르는 전류, 요걸 IC라고 하면 요게 95A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187, 95A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위상을 가지고서 보면 자, 얘는 몇 도가 됩니까? 자, 얘는 몇 도? 0도가 되죠? A상이 기준이니까 A상을 0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B상은 얘보다 몇 도 뒤져요? 마이너스 120도만큼 뒤지는 거죠. C상은 A상보다 몇 도 뒤져요? 마이너스 240도만큼 뒤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서 자, 요 중성선에 흐르는 요 전류 있죠? 요 전류를 저희가 IN이라 하면 따라서 IN에 흐르는 전류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뭐가 되면 대칭 평형이 되면 그죠? 대칭 평형이 되면 제로이지만 지금처럼 크기가 다르죠?
이렇게 크기가 A, B, C가 여기가 A고 요게 B고 요게 C잖아요. A, B, C가 서로 상이하게 다를 경우에는 예, 이 전류가 0이 되질 못하고 임의의 전류가 나오는데 그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IA는 자, 방금 얘기했듯이 크기가 100이고 자, 위상각이 0도고요. IB는 크기가 87이고 위상각이 마이너스 120도 뒤지고요. IC는 크기가 95고요. 위상각이 마이너스 240도만큼 뒤지니까 그거의 합성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뭐를 이용해서 예, 공학용 계산기. 그래서 저희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죠. 계산기 사용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가 따로 전자칠판으로 촬영을 해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 채널에서 또 이제 공개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실기 때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요 모양이 뭡니까? 복소수죠. 복소수를 연산하는 요 방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소수 연산하는 방법도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자, 뭐가 나옵니까? 요게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A 플러스 J의 B꼴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요거를 뭐를 이용해서 예, 아래 위상각 세타라고 하는 극형식 모드가 있죠. 극형식으로 전환해서 답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많이 사용이 돼 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공학용 계산기를 100% 활용할 수 있게 공부를 좀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리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부분이 크기니까 요 크기만 이렇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답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내용. 자, 6번 문제도 앞에 풀었던 우리 5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이거 그림 나와서 굉장히 또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문제를 잘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거고 풀이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요게 A상 그리고 요게 120도 뒤지는 게 B상 그리고 240도만큼 뒤지는 게 C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3번 이상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로 문제인데 이 회로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문제들의 유형들을 모아가지고서 공부하는 이러한 패턴들 이걸 우리는 모듈형 학습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공부하는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삼상 불평형 교류회로에서 전류가 각각 IA는 7.28, 위상각은 15.95도, IB는 12.81, 위상각은 마이너스 128.66도, IC는 7.21, 위상각은 123.69도로 주어져 있다. 이들의 대칭분 성분인 자, 밑줄 하나 그릴게요. 대칭분 성분인 I0, I1, I2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I0를 영상분, I1을 정상분, I2를 역상분이라고 해서 이때의 식을 각각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상분은 세 성분 중 하나니까 3분의 1이 되고 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바로 정상분은 I1은 얘도 세 성분 중 하나니까 3분의 1이고 이때는 A가 없다가 A가 하나 있다가 A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자, 우리가 필기 때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2는 자, 3분의 1이고요. 자, 얘는 A가 없다가 A가 2개 있다가 얘 A가 하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요 A는, 자, 이때 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이 120도라고 하는 연산자가 되고요. 자, 이때 A의 제곱은, 자, 크기가 1이고 각이 240도라고 하는 연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연산자는 저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고 필기 때서부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한테 이제 필기 때서부터 공부를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실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연산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연산자가 여기로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뭡니까? IA. 요 IA가 지금처럼 7.28 그리고 위상각이 15.95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IB. IB는 12.81 위상각은 마이너스 128.66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가 IC. IC도 마찬가지로 7.21 위상각은 123.69 해서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로 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공학용 계산기를 칠 수 있는 상태에서 예를 보면 식만 외우고 가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9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당 3점씩 해서 9점으로 나올 때가 있고 6점으로 나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 는을 치시면 A 플러스 J의 B꼴로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R과 세타라고 하는 요 모드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극형식 모드로 변환한다라고 하거든요. 극형식으로 변환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극형식 변환을 하면 그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1.796인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요게 올라가서 여기가 9가 또 한 자리가 또 올라가죠. 그래서 1.8이 되고요. 그때 위상각도 요 4를 버려버렸죠. 얘는 버리고 얘는 올림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영상분은 대지로 흘러나가는 영상분은 이렇게 쉽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상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정상분은 중요한 게 여기가 A가 없다가 A가 하나 있다가 A가 두 개 있다. 요것만 좀 잘 봐주시면 되고, 요 A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크기가 1이고 각이 120도다. 그리고 요 A의 제곱을 크기가 1이고 각이 240도다.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자 그랬죠? 예, 그래서 IA는 그대로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IB가 얘죠? 요게 IB, 요게 이제 IB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뭡니까? 예, 바로 A라고 하는 연산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쳐도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치셔도 돼요. 솔직히 이거 가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로를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보는 게 어려워서 가로를 쳐놨지, 실제 본인이 칠 때는 가로 안 치셔도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는 그 식이고요. 당연히 여기서도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예, 요 부분이 IC가 되고요. 바로 요 부분이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쳐주시면 얘도 앞에 문제랑 동일하게 예, 처음에 직각좌표 형태가 나오고 다시 그걸 극형식 모드로 바꿔가지고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답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도 다시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도, 자, 3번 문제도, 자, 똑같습니다. 자, 요게, 예, A가 없다가 A가 두 개 있다가 A가 하나 있다. 이걸 무슨 분이라고 한다? 역상분이라고 한다. A의 개수를 가지고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요 A의 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이 240도라 했고요. A는 크기가 1이고 각이 120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이 IA가 될 것이고요. 동일하게 IA가 될 것이고요. 자, 요 부분이 바로 IB가 되고, 자, 이게 바로 A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게 A가 되고요. 이게 보이시겠죠? 요게 바로 IC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구해주시면 답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예, 요걸 가지고 또 답을 이렇게 반올림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처음에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하다 보면 충분히 되고요. 공식이 안 외워져서 그렇지 필기 때서부터 저랑 같이 외우는 패턴, 회로이론하고 전력공학에서 같이 나오잖아요.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전력공학 문제가 아니라 회로이론 문제입니다. 앞에 있었던 문제도 마찬가지로 회로이론에 나오는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의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최근 2023년도에 약간 변형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2023년도에 변형이 된 꼴인데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데 왜 변형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오타가 보이네요. 자, 우선 읽고 제가 오타 잡아 드릴게요. 아마 본인들이 보는 책에는 오타가 빠져 있을 겁니다. 이거 항상 오타를 잡고 저희가 출판을 하기 때문에. 자, 대칭 성분이 각각 I0는 1.8, 위상각이 마이너스 150, 9.17A 되고요. 17도 암페어. I1은, 자, 이게 무슨 분입니까? 그러면 이게 영상분이죠. 자, 영상분 전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상분 전류가 8.95, 위상각은 1.14도 암페어고요. 자, 그 다음에 역상분 전류가 2.51, 그리고 위상각은 96.5도로 주어져 있다. 이들의 불평형, 요거 전압이 아니라 전류예요. 아마 책은 전류로 됐을 겁니다. 이것도 다 전압이 아니라 전류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넣어놨다가 이걸 좀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책에는 제대로 돼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를 구하는 건데 IA, IB, IC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가 고장이 났다. 그럼 이 고장이 나면 당연히 고장난 성분은 이런 식의 벡터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 요게 이제 I, A, 그리고 요게 I, B, 요게 이제 IC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장이 나면 이 고장난 성분이 세 가지 성분으로 쪼개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얘도 요 성분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요 성분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성분, 요 성분, 요 성분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 이 성분, 이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정상분, 그리고 요 성분, 그 다음에 요 성분, 요 성분을 우리는 역상분이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한 상만 볼게요. 자, 요 IA라고 한 상만 보면 요 세 가지 벡터가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적어요. 바로 요 옆에다 적을게요. IA는 바로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의 합이다. 얘는 3분의 1이 들어가지 않아요. 당연히 IB도 영상분과 그 다음에 정상분과 역상분의 합입니다. 그리고 IC도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의 합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상회전이 있냐 없냐죠. 바로 영상분은, 자, 이게 영상분이잖아요. 이게 영상분이고, 이게 영상분이고, 이게 영상분이죠. 영상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평입니다. 수평. 수평이라는 거는 영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도는 각 상에 상회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회전이 없기 때문에 선간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전이차에 의한 대지로만 흘러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회전이 없다라는 건 요 앞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회전이 없다라는 건. 자, 근데 정상분을 볼게요. 자, 뭐가 정상분이냐면 얘가 정상분입니다. 요게 정상분, 요게 정상분, 요게 정상분인데 정상분은 요게 A, 요게 B, 요게 C입니다. 우리 고장이 나기 전에 A, B, C로 상이 돌잖아요. 그 A, B, C로 상이 돈다. 이거를 정상분.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원을 볼 때 A가 오고 얘가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오고 얘가 온다를 연산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A가 오고 B가 온다. 그러면 여기가 A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A의 제곱이, 자, 제가 전 시간에 했죠. A의 제곱이 전 문제에서 크기가 1이고 각이 240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뭐와 같냐면 크기가 1이고 각이 마이너스 120도와 같고요. 그 다음에 A가 크기가 1이고 각이 120도다.
그러면 얘는 크기가 1이고 각이 240도와 동일한 값을 가져요. 계산기를 쳐보면. 그래서 어차피 플러스 방향으로 120도 돌리나 플러스 방향으로 240도 돌리나 예, 맞죠? 플러스 방향. 여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240도 돌리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120도 돌리나 같은 값이다. 이런 뜻이라서 우리는 연산자를 적을 때 플러스 방향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마이너스 120도를 a의 제곱으로 표현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상을 우리 볼까요? 그 다음에 역상분을 볼게요. 역상분을 보면 자, 요게 a죠. 요게 a고 그 다음에 c가 와요. 그 다음에 c가 오고요. 그 다음에 b가 옵니다. 즉 A가 오고 C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와요. A가 오고 C가 오고 B가 와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 상을 쥐어서 두 상이 바뀌었죠? 예, 역방향 성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A가 오고 A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풀었던 3분의 1 들어가는 형태로 풀었던 분들은 다 틀리고 오셨던 예, 그래서 2023년도에 예, 이 문제 다 틀리고 오셨던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풀이는 똑같아요. 자, 요게 영상분이죠. 자, 요게 I0 그리고 요게 I1 그리고 요게 I2 해서 요거 계산기로 찍으면 자, 요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7.27 예, 7.27이 되고요. 요것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면 16.23 요렇게 각까지 나오겠죠?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불평형 전류 IB를 구하라. 그러면 요 IB에 대한 식도 자, 여기 보면은 요 I0 영상분과 그 다음에 정상분과 역상분에 대한 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A의 제곱이 오고 A의 제곱이 오고 A가 온다. 그래서 A의 제곱을 크기가 1이고 각이 240도다 라고 했고요. A를 크기가 1이고 각이 120도다 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러면 자, 요 부분이 바로 I0 영상분이 되겠죠. 요게 영상분.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뭡니까? 정상분인데 그 정상분에 뭐? 예, A의 제곱이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이 역상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역상분인데 요게 뭐가 곱해집니까? A가 곱해지겠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계산기를 쳐주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거 12.8 반올림하니까 그리고 위상각은 마이너스 128. 요거 반올림하면 8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뭐를 구하는 겁니까? 불평형 전류, 예, IC를 구하는 겁니다. IC. 그러면 얘도, 자, 영상분, 자, 정상분, 그 다음에 역상분이 나오는데, 이때는, 자, A가 나왔다가, 그리고 A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예, 크기가 1이고 각이 120도가 되면 되고요. 자, 여기는 크기가 1이고 각이 240도가 들어가서 계산기가 쳐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저희는 영상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영상분 그리고 요 부분을 예, 정상분이라 하고요. 자, 요 부분이 바로 A가 되겠죠. 예,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역상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찍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자, 그때 이 값은 7.23 그리고 위상각은 123.65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은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이전에 있었던 문제만 계속 보다가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으면 아예 손을 못 댔던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거는 이제 강의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늘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알겠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기존의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서 나오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게 예, 그 시험을 응시하셨다라는 예,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좀 쉬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형태의 모듈형 문제는 비정연파 교류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연파 교류에서는 딱 두 가지가 나오죠. 비정연파의 시료값과 비정연파에서의 외역률.
이 두 가지가 실기까지 연결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9번 문제입니다. 비정연파의 전류를 구하는 아주 노멀한 일반적인 문제가 최근 2021년도 2회차 때 나왔던 기사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00 있죠? 자, 요 100은 떨어요, 안 떨어요? 얘는 안 떨어요. 직류니까. 그리고 여기 오메가 T 있죠? 얘는 한 번 떨어요. 그리고 여기 3 오메가 T 있죠? 그럼 여기는 3번 떨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뭐를 시료값을 저희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요게 최대값이고, 요게 최대값이니까 요 최대값을 뭐로 나누면 루트 2로 나누면 시료잖아요. 그래서 최대 EM은 자 루트 2배의 시료다.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눠주시면 시료니까 자 여기서의 각각의 값은 자 여기 100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50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세 개니까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서 예, 시료값 정리로 구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그거 구해주시면 113.57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3.58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는 아주 간단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꼭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다 어렵고 난해한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것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다음 문제 10번. 자, 배전선의 기본파 전압의 시료값을 V1, 고조파의 시료값 전압이 제3고조파 V3, 제5고조파 V5, 제7고조파 V7, V7, 5, 3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다. 자, 이때 THD의 정의와 계산식을 적어라. 이렇게 THD라고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외역률이라고 해요. 영어로 나와서 이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역률을 저희가 D로 적거든요. D. 그 D가 요거의 약자죠. 예. 외역률 D. 그래서 외역률이란 물어보는 거죠. 외역률이란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외역률이란 비정연파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파를 기준으로 하여 자 비정연파에서 기본파를 기준으로 하여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파형의 일그러진 정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일 때가 가장 고조파가 일그러진 정도가 심하다. 일그러짐이 예, 크다. 그리고 0일 때가 예, 고조파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0일 때는 고조파가 없는 거고요. 예, 1일 때가 일그러짐이 가장 심한 정도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외역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역률에 대한 식은 당연히 외고기로 외워달라고 하죠. 외고기. 예,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 그럼 여기서의 기본파의 시료값은 V1으로 줬고요. 고조파의 시료값은 제3고조파, 제5고조파, 제7고조파가 나오고 이걸 제곱을 한 다음에 뭐를 취합니까? 루트를 취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가 방금 풀었던 내용에 약간 연장선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모듈형이라는 건 유사한 문제를 같이 모아둔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공부를 하실 때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하는 이제 기출문제 형태보다는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머릿속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Y결선된 평형부하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계의 지시가 VP가 150. 자, 여기 보시면 상전압이죠. 요 상전압이 150V. 그리고 선간전압이 220V. 라고 할 때, 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부하 측에 인가된 전압은 각 상의 평형 전압이고, 기본파와, 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파와 제3고조파 전압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제3고조파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자, 저희가 제3고조파는 3N의 형태의 고조파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3N 형태는 저희가 각상동위상이다. 각상동위상. 그래서 이 각상동위상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이걸 영상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분. 그래서 제3고조파는 영상분 고조파이기 때문에
이 영상분 고조파는 어디로? 예. 자, 선로 쪽, 즉 선간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Y결선, 지금처럼 Y결선이 있다. 이렇게 Y결선이 있다. 그럼 이 Y결선이 있으면 이 Y결선 내에서 자, 이게 중성점이 대지랑 이렇게 접지가 돼 있고요. 제3고조파가 요 전원과 요 전원, 요 세 개의 전원으로부터 이렇게 변압기다라고 하면 우리 변압기에서 제3고조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제3고조파가 어디로? 요 대지로 이렇게 흘러나갈 뿐이지 어디로는 요 선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3고조파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 전압에는 포함이 되지만 상전압에는 예, 제3고조파가 포함이 되지만 어디에는 선간전압에는 선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간전압에는 예, 포함되지 않는다. 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선간전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선간전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220V죠? 그러면 선간전압에 예, 루트 3배를 하면 요게 무슨 전압입니까? 상전압이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선간전압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제3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요 선간전압이 220V라 했을 때 이 220V는 뭐다? 정상분에 대한 선간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VP를 구하면 요 VP 상전압을 구하면 요 상전압이 곧 한상에 대한 정상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220을 뭐로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이게 결국엔 예, 정상분에 대한 한상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자, 그 값이 127.017 자, 요게 127.017V가 나와요. 되죠? 예. 요게 이제 기본파의 한상 전압이죠. 이 기본파를 지금 구했어요. 그러면 제3고조파 분을 또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3고조파 분은 어디에서 구해요? 바로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여기. 자, 요 전압은 결국에 루트의 기본파 전압과 제3고조파 전압의 합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제3고조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예, 제3고조파를 구한다라고 하면 자, 결국에 이거죠. 제3고조파의 전압은 루트에 바로 150의 제곱 마이너스 자 V1이 얼마입니까? 127.017의 제곱 해서 요걸 공학용 계산기로 쳐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치시면 79.791 이렇게 나와요. 됐죠? 예, 그래서 자 1번 문제가 아마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자, 뭐를 구하라? 제3고조파 전압을 구해라. 우리 아까 방금 구해놨듯이 제3고조파 전압은 방금 제가 선간 전압을 자 220V라 했을 때 이 220V는 뭐다? 예, 정상분이 들어가 있는 선간 전압이니까 그 정상분만 포함되어 있는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이 전압이 뭐다? 정상분에 대한 예, 한상분 전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상전압을 아까 우리가 150이라고 했는데 이 150에는 제3고조파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예, 79.791 그래서 답은 79.79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고요. 자, 전압의 외역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왜고기로 구하라 그랬죠? 왜고기. 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자, 고조파가 얼마입니까? 79.7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효값이 얼마입니까? 기본파의 실효값 127.02가 돼서 그 값이 62.816 해서 62.82%가 된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어쩌다 한번 딱 튀어나왔을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앞에 있는 실효값 정리를 보면서 같이 보면 아, 요 정도 해볼만 하지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삼상 삼선식 전로에 연결된 삼상평형 부하가 있다. 이때 C상의 P점이 단선되어 P점은 요점이죠. 단선되어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을 단선전 소비 전력에 비하여 자, 어떻게 되는지 계산식을 이용하여 답하시오. 이때 선간전압은 2고요. 부하 저항은 R입니다. 자, 이 문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출제 빈도수를 갖고 있죠. 몇 번 나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산업기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업기사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고 기사로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산업기사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산업기사에서만 나온다라고 해서 기사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듈형 요 문제풀이 교재를 만들 때는 기사랑 산업기사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은 반드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리지 말고 다 풀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도 기사, 산업기사 같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문제 의도를 볼게요. 자, 단선이 되기 전은 삼상에 대한 전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삼상에 대한 전력은 우리가 단선 전 전력이라고 해서 이거를 P 전이라고 적으면 단선 전 전력은 이렇게 되겠죠. 3배의 I 자승 R이죠. I 자승 R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3배의 자 요게 이제 우리 어디에서는 삼상에서는 요게 한상 임피던스잖아요. 한상 임피던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한상 임피던스에 대한 한상 전압 그리고 요게 자승의 R이 된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요 한상 임피던스가 R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요건 이제 지워버리고 자리가 없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자 얘는 3배의 여기가 R이 되고요. 그리고 전압은 자 지금 이 전압이 무슨 전압입니까? 선간 전압이잖아요. 지금 이게 선간 전압이잖아요. 선간 전압. 그죠? 그러면 선간 전압이 상전압하고 같죠. 무슨 결선에서는? 델타 결선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그냥 2가 들어가면 되죠. 2. 선과 상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곱이 되고요. R이 곱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R분의 3배의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단선 전이고요. 이제 단선 후로 갈게요. 자, 그러면 어디가 단선이 됩니까? 자, 요 부분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요 라인은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결국에 전류가 흐르는 길을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전원이 연결돼서 A 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요 전류가 이렇게 타고 갑니다. 쭉 타고 가다가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질 않으니까 요 전류가 요거 걸치고 돌아서 요거 걸쳐서 하나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 걸쳐서 이렇게 나가니까 자, 요 회로는 등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등가 회로가 나오겠죠? 하나를 걸쳐서 가고 두 개를 걸쳐서 간다.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R 하나가 나오고 여기 R 하나 나오고 여기 R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이 몇 R이 됩니까? 2R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전력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P 후에 대한 전력은 자, 병렬일 때는 R분의 V 자승으로 일반적으로 구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R분의 2의 제곱. 자, 지금 제가 적은 이 부분의 전력이 바로 요 부분에서의 전력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는 2R이잖아요. 2R분의 뭐가 됩니까? 2의 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그 값이 2R분의 3배의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의 의도는 이거죠. 고장나기 전과 고장난 후에 B를 구하라. 그럼 고장나기 전에는 R분의 3배의 2의 제곱이었고요. 고장난 후에는 2R분의 3배의 2의 제곱이 되니까 지울 거 지워버릴게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지우고요. 요거랑 요거 채로 지워지죠. 그러면 남는 건 2분의 1. 따라서 후 전력은 전 전력의 얼마가 된다? 절반이 된다. 2분의 1, 0.5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바로 뭐를 할 줄 아셔야 된다? 이 과정을. 지금 요 과정 있죠? 요 과정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하질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풀이 과정이 안 들어가면 이 문제는
요 풀이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합격을 할 수, 그러니까 정답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문제는 기사 필기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기사 필기에서는 답만 외우라고 하잖아요. 아, 이거 하나 끊어지면 절반 됩니다. 근데 실기에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유도 과정으로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비슷한 문제죠, 또 이거. 자, 다음 회로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몇 와트인지를 구하시오.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들 보면 어떤 모듈입니까? 삼상 전력 또는 소비 전력에 관련되어 있는 회로 문제들을 모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제가 다 모아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삼상 전력 구하는 건데, 자, Y 결선, 델타 결선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Y 결선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Y 결선에 대한 부분을 줬다라면 이때 식은 이렇게 되겠죠. P는 3P1이 되고, 얘는 3배의 IP 자승 R이 되고, 얘는 3배의 바로 임피던스 분의 전압 VP, 요거의 자승 R이 됩니다. 아마도 저한테 회로를 배우셨던 분들은 요 식을 충분히 기억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압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임피던스는 루트에, 자, 24의 제곱 플러스 32의 제곱. 그리고 요거부터 놔두고, R은 얼마입니까? 24. 여기까지만 딱 적어 놓고, 전압을 볼게요. 자, 지금 주어진 요 200V 있죠? 자, 요 200V는 무슨 전압입니까? 선간 전압. 그러면, 루트 3배의 상전압. 요게 Y 결선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전압?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200을 뭐로 나눠야 돼?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요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델타랑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찍으시면 바로 답 나오죠. 600.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2회차 기사 문제로 나왔던 이력을 갖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2023년도 2회차 때 나왔던 시험 문제죠. 예, 같이 볼게요. 평형 삼상회로에 접속된 전압계의 지시가, 자, 전압계가 얼마를 지시했다? 요게 220V를 지시했고요. 전류계가 20A를 지시했다. 예, 그리고 전력계가 2kW, 요게 2kW를 예, 지시했다면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 임피던스, 요 부하에서 소비되는 총 전력, 전체 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는 뭐를 잘 보시면 되냐면 전력계의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요 전력계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중성점으로 들어갔죠? 요 중성점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이 전력계에 나와 있는 요 2kW가, 자, 요 2kW라고 하는 요 전력이 무슨 전력이냐면 한상 전력이라는 거죠. 한상 전력. 그리고 얘는 평형 부하잖아요. 대칭 평형. 대칭 평형이면 전력계가 더 있다 하더라도 그 전력은 같으니까 이때 전체 전력 P는 뭐가 됩니까? 3배의 예, W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3배의 W를 2로 적었으니까 3, 2, 6. 그래서 6kW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됐죠? 만약에 이전력계법이었다 그러면 요 선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선이 이전력계법이었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죠? 요 자리가 아니라 이전력계법이 되면 이 선이 이쪽으로 가죠. 여기에서 나와서 요 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요 이전력계법이 돼서 이때는 EW가 되죠. 그죠? 예. 근데 얘는 어디로 갔습니까? 중성점으로 갔기 때문에 3W가 돼야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력계법에서 응용돼서 나오는 패턴의 문제지만 이전력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회로이론 쪽으로 넣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의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나타내려고 하면, 자, 임피던스는, 자, 먼저 임피던스는 뭐 분의 뭡니까? I 분지 2. 왜? 얘가 한상에 대한 임피던스니까 얘도 한상, 원래는 여기 이제 PPP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 VP, 여기 예, IP. 예, 상전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거는 여기는 어차피 Y 결선에서는 선과 상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예, 여기는 L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루트 3배의 이게 VL로 바뀌죠. 예, 선간 전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선간 전압은 얼마입니까? 선간 전압은 저희가 220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루트 3배의 자 뭐가 없어요? 지금
전류 나왔죠? 전류가 얼마입니까? 20. 전류가 주어져 있고 20이 되어 있고 이게 6.35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6.35가 되고 우리가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를 구했어요?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했죠, 여기. 자, 임피던스의 크기가 6.35입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저희가 구했으니까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표현하라고 하면 복소수는 R 플러스 J의 X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요 크기는 구했지만 얘하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선 이 두 개를 못 구하니 이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뭘 구하냐면 R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R을 어디에서 구하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앞에 썼던 식 있잖아요. 이 식으로 R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 P 이코르 세배의 I 자승 R 그래서 R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세배의 I를 아까 20으로 줬잖아요. 20의 제곱 그리고 P가 얼마입니까? 예, 우리가 전체 P 요거 삼상전력이니까 전체 P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6 1000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5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저희가 필기 회로 이론에서 저항값 구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단독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요게 R이 지금 5가 되고요. X는 모르고요. 얘가 6.35면 X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따라서 리액턴스 X는 루트에 6.3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하면 3.914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임피던스는 5 플러스 J의 3.91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당시 때 나왔을 때 요 2023년도 2회차 때 나왔을 때 풀 수 있었던 분들이 몇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못 푸나 봤더니 회로 이론을 너무 공부를 안 해.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학원에서 제가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고 강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실기를 넘어오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런 수학적인 수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문답으로 보신 분들은요, 이거 실기 때 이거 나오면 아예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 때 공부하실 때 이런 수학적인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자, 그 다음에 자 15번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Y결선 회로의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RAB, RBC, RCA 값을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회로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Y 델타 등가 변환에 대한 불평형일 때, 즉 서로 다른 형태일 때 나오는 문제가 요즘에 트렌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요와 유사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필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필기 때 제가 이런 것들 좀 유념해서 공식을 좀 알고 가십시오. 실기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2025년도 따끈따끈한 문제죠. 신상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Y결선에 대한 이 저항을 등가 델타로 바꿔라 라는 게 문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어진 게 요 RA를 2 값으로 줬고요. 2, RB를 2로 줬고요. RC를 6으로 줬어요. 그러면 자, 제가 항상 이런 거 문제 풀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풀면 안 되고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본다라고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요 저항이 지금 RAB잖아요. 그러면 저희 RAB에 대한 식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요 RAB랑 마주보고 있는 저항이 지금 RC죠. 그래서 RC가 밑으로 내려가고 각각의 곱의 합을 한다면 각각의 곱 RA, RB 플러스 RB, RC 플러스 RC, RA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식을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당연히 RBC도요. 자, 어디가 RBC입니까? 여기가 RBC잖아요. 이 자리가 RBC인데 당연히 RBC에 대한 식도 RBC랑 마주보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RA죠. 예, 그래서 RA가 내려가고 위에는 똑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RCA도 여기가 RCA잖아요. 여기가 RCA인데 요 RCA에 대한 식도 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RCA와 마주보고 있는 게 RB죠. 그래서 RB가 내려가고요. 위에는 똑같고. 그래서 그거를 각각 대입하시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를 제가 뭐 따로 해드리기에는 너무 산수라서 해드리기엔 좀 그렇고 식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풀이는 저희 풀이되어 있는 걸 한번 보셔가지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필기 문제죠. 필기 때 완벽하게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좀 같이 출제가 됐었던 이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 자, 요 16번 문제는 자, 요거는 제어공학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어공학 문제인데, 자, 다음은 자동 제어 분류 방법 중에서 제어기의 구성에 따른 분류이다. 해당하는 제어 방식을 적어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17년도 산업기사 문제로 나왔어요. 되게 웃기게 산업기사에서는 제어공학 이걸 안 배워요. 안 배우는데 산업기사 문제로 제어공학 문제가 나온 거죠. 아주 환장합니다. 다 틀리겠죠? 맞출 수가 없죠. 자, 온오프 제어가 있습니다. 온오프 제어는 제어량이 설정값에서 어긋나면 조작부를 개폐하여 자, 제어 신호를 온 또는 오프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온오프 제어 방식. 자, 그리고 비례 제어가 나오죠. 비례 제어는 입력값과 제어 대상의 피드백에 자, 요 피드백의 양의 오차가 비례적인 값을 가졌을 때 그 비례적인 값을 가지고서 뭐한다? 제어하는 방식을 비례 제어라고 하는데 단점은 오차가 크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일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적분하고 미분.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비례 제어를 하는데 비례 제어에서 나오는 이 오차를 적분하여 적분 이득을 가지고서 해석하는 걸 비례 적분 제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나온 내용은 동일하게 뭐합니까? 비례 제어를 하는데 자, 이때 오차를 미분하여 해석하는 걸 비례 미분 제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례 미분 제어는 적분 제어보다는 좀 빠른 속도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어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비례 미분 적분 제어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더 단점을 보완하면서 정밀하게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비례 제어를 하되 그 오차를 미분과 적분을 하게끔 하여 그 미분과 적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조작량의 대상을 조작하는 조작 대상의 조작량을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좋은 정상 상태의 좋은 응답성과 소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제어에 대한 문제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